안녕하세요. 최현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짜가 2021년 6월 5일인데 지방직 시험 오늘 끝났죠. 어땠습니까?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제가 전해받기에는 영어가 약간 좀 어려웠다는 평이 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통 과목은 쉬웠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뭐 의견이길 뿐이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제가 여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맞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법은 몰라요. 근데 행정학은요 조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중에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21년 국가직 9급 해설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활률은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다. 진짜 나왔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론은 지방론은 꼭 지방행정론은 꼭 보고 들어가라. 말씀드렸었죠. 4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직론까지는 꼭 정말 정리 안 되면 조직론까지만 꼭 보고 들어가라. 몇 퍼센트 나왔죠? 50% 이상 나왔습니다. 10문제. 그죠? 보시면 자, 출제 비율, 총론,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지방, 활류까지 보시면 자, 총 20문제 100%인데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론까지 총 몇 퍼센트죠?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파트 1이에요. 그러니까 행정학으로 치면 총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총 1권, 그러니까 1권에 내용 끝까지가 조직론이기 때문에 요거라도 보고 들어가라 했었죠. 그러면 반타작은 할 거다. 이런 반타작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올 거다. 진짜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사, 재무, 지방에서는 고루 출제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본 거는 재무를요. 재무로 문제에서 한 문제가 더 될 수도 있고 지방에서 한 문제 빠지고 아니면 재무에서 2문제, 지방에서 4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지방재정법 49조 문제가 나왔어요. 예비비한 4문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재무론이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론이기 때문에 분류를 그냥 저는 지방자치론을 해놨습니다. 왜? 지방재정법 49조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럼 그냥 지방행정론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비율은 총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도요, 제 생각은요, 이 비율을 거의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국가직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총론은 전체를 해석하는 틀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3문제 이상 나오죠. 해석하고 정책 보고 그다음에 조직까지 형성하는 것. 정책으로 조직을 어떻게 형성하는 것까지 해서 총 50문제. 파트 1에서 반 이상. 여기까지가 기초적인 학습이니까. 나머지 인사, 재무, 지방은 조금 심화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기선 고루 출제하고 여기까지는 50% 이상 내고.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파트 1, 조직론까지는 무조건 다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총론은 더더군다나 더욱더. 다음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부터요, 여러분 9급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든 수학 과정이 다 끝났죠. 여러분들 작년부터 준비했던 씨앗을 뿌렸던 과정이 다 끝났고 이제는 수학하는 것까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하실 건지 아니면 포기를 하실 건지. 2주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게 안 맞아. 그럼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 행정학 가리키는 거 말고 학습 컨설팅도 여러 명 해봤지만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딱 보면 하기 싫어하는 분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잘 들어가죠. 어떻게든 이거를 학습을 끝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억지로라도 책을 보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뇌리에 박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학습에선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주간은 쉬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행정학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그때 국가직보다는 약간 어려운 것 같아서 한 75에서 80 정도면 합격권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직 1.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행정국가와 등장과 연관성이 높다. 자, 윌슨의 행정연구가 공헌하였다.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고 보았다. 자, 4.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저력과 능률을 강조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연관성입니다. 자,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높죠. 왜? 정치행정 이론이니까 정치와 행정은 결합되어 있다. 이게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이고 정치와 행정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행정 이원론이 되는 겁니다. 자, 공격과 사기업은 다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과 경영은 다른 거다. 정치행정 이론론은 어떻게? 공사행정 이원론입니다. 경영과 행정은 다른 거다.
1번이 맞죠. 2번 윌슨은 행정연구에 공헌을 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치와 행정은 분리돼야 된다.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다 보니까 행정과 경영은 같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그 다음에 3.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고 보았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입니다. 자,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으로 나눈 거예요. 정치는 의사결정,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 그러니까 행정은 집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원론이죠. 두 가지로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4.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였다. 자,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하면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죠. 이게 뭐죠? 공사행정 이론론입니다. 이론론은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1번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거의 답이 될 리가 없다고. 여기도 답 안 됐죠? 자, 2번. 신공공관리론에서 지향하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 경쟁적 정부, 2. 노적기 정부, 3. 성과지향적 정부, 4. 미래 대비형 정부라고 돼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노적기, 로잉,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는 건데 이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스티어링, 방향 잡기를 주장을 해요. 노적기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경쟁적 정부. 왜? 신공공관리론은 경영기법을 도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 정부. 경영기법을 도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성과를 중시하겠죠. 그죠? 그래서 성과지향적 정부. 그다음에 성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미래를 대비해야 되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죠. 왜? 정보 분석을 하면서 경영에 대한 성과를 의지를 해야 되니까, 성과를 높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죠. 정보가 있고 그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보시면 자, 1. 방향잡기의 역할, 촉매적 정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뭔가 할 수 있어야 정보도 분석하고 성과도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장 메커니즘, 경쟁 궤도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추구. 자, 4번 미래를 대비하는 메커니즘인데 이 3, 4번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자, 경영기법을 도입한 거죠. 경제학적 개념이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공직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건 좀 어려웠습니다. 왜?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사론에서. 저도 이거 솔직히 조금 헷갈리긴 해요. 자, 1. 소방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아니죠. 소방공무원은 특정직입니다. 뭔가 특수한 임무를 맡는 사람들을 특정직이라고 해요. 경찰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보통 소방이랑. 자,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자, 이거 딱 봐도 틀렸죠?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이야. 별도로 정하는 공무원, 별도로 직무를 정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별정직이죠. 3. 차관에서 상급 공무원까지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자,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했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정한 공무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특별한 임무, 자,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경찰직이라고 얘기했죠. 보시면 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도 담당 업무가 특수한 공무원을 말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보통 검사는 5급 공무원에 준합니다. 4, 5급에 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4번.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이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자, 이거 맞죠? 이거는 4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솔직히 이 문제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틀리라고 낸 문제 같아요. 어려우니까. 이건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암기를 하신 분은 쉽겠지만 암기를 해도 그때 당시에는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좀 쉬운 문제에 속하죠. 1. 폭력성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아닙니다. 보시면 폭력벌 예산제도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시 표목에 따라 분류하는 제도로서 예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어요. 왜?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량권이 뚝 떨어져요. 따라서 확대보다는 축소에 가깝습니다. 자, 2번.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의 단위 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3번. 계획예산제도에서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연계하여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시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PPBS인데 이건 P는 플랜이죠. 플랜 또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쉬운 걸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계획예산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기획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저 이건 암기하세요. 다음 공부하실 분들은. 자, 4번.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다. 왜? 제로 베이스 버제팅이라고 해서 ZBB죠. 제로 베이스 그냥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겠다. 아예 다 없애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특별하게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비교하는 걸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봤다면 쉽겠지만 보통 이걸 중점적으로 안 봐요. 특별하게 기금 등에 대해서. 보시면 자, 1. 기금은 특정 수익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맞습니다. 왜? 기금이 형성되는 목적이 뭐죠? 특정 수입에 따라서 특정 지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연계시키는 겁니다. 자, 이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 체계를 짓는다. 보통은 다 그렇죠.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이 나가는 거고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은 그냥 쉽게 정의를 하면요. 같은 곳에 같은 곳간에서 들어와서 같은 곳간에서 나가야 한다는 게 특별회계 예산의 정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3번 특별회계 예산은 한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아닙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죠. 같은 곳에서 들어와서 같은 곳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탄력성 절대 허용이 안 되죠. 이거는 그리고 합목적성이 아니라 합법성입니다. 법에 따라서 지정되는 겁니다. 특별회계 예산 보시면 자 3번 같은 경우는 기금에 대한 설명인데 특별회계 예산은 합법성에 근거하여 예산 목적 외에 엄격한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들어와서 같은 곳에서 나가야 됩니다. 둘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거고 4번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건 맞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아니라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재무 쪽 문제 일종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재정학의 일종이거든요. 행정학에서는. 그쪽에서도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재무랑 그냥 지방자치로는 결합된 문제로 봐요. 근데 여기서 이거 왜 제가 지방자치론을 뺐냐면 여기 보시면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 뭐 재예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지방자치법으로 뺀 거예요. 지방자치론으로. 자,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재정재력들은 일반에게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맞습니다. 자, 2번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고보조금은 나라 중앙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왜? 지방 그 수입만으로는 이게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내려주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붙여요. 내려주고 뭐라고 할까요? 국고보조금 내려주면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지방정부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율성이 떨어지죠. 제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겁니다. 제고는 높인다는 뜻도 있어요. 틀립니다. 그래서 2번 답이고 3번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다. 맞습니다. 자 4번 지방자치단체는 재예방 및 복구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지방채 발행, 뭐 국고채 발행 같은 것도 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발행이 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암기가 되셨다면. 자 변혁적 리더십,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1번 적응보다는 조직의 안정을 강조한다. 자 변혁적 리더십은 뭔가 변화를 주면서 뭔가 영감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안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거랑 안 맞습니다. 그죠? 변혁적 뜻이 그냥 뭔가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와 혁신을 주는 거. 그게 변혁입니다. 당연히 안 되죠. 자 2번 기계적 조직체계에 적합하며 개인적 배려는 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왜? 기계적 조직체계에 적합하지 않죠. 변화와 혁신인데 이 뜻 자체가 눈치가 있는 분들은 그냥 이거 딱 안 봐도 이거 틀렸구나, 이상하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2번도 안 되고. 자 3번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지적 자극을 통한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자 변화와 혁신을 준다고 그랬죠. 그럼 변화와 혁신을 주기 위해서는 앞에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이끌어가면 그 사람이 끌려가겠죠. 그러면 그 끌려가다 보면 그 사람 하는 걸 따라하다 보면 변화와 혁신이 생기겠죠. 맞죠? 자 4번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 경관계로 인식하고 보상에 관심을 둔다. 자, 이거는 거래적 리더십의 일종입니다. 뭔가 해주면 뭔가 주겠다. 그죠? 이 리더는 뭔가 해주면 나한테 뭔가 줄 거야. 근데 보통은 그게 다 경제적 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적 리더십이고 1, 2번은 그냥 정통적 리더십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조직론 나옵니다. 앞에도 사실상 그 변혁적 리더십도 조직론이죠. 인간관계로는 동기유발 기제로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했다. 자, 이거 인간관계로 나오면 누구 나와야 됩니까? 메이어 나와야 되고 메이어에 따라서 인간 심리를 강조했다. 메이어와 연관 있는 사람 테일러 나와야 되고 테일러는 기계적 관료제죠. 능률성을 강조했고 메이어는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했고 그래서 따라서 답은 1번인데 2번 보시면 귤릭은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 과학적 관련을 주장하였다. 자, 방금 얘기했죠. 과학적 관련은 누구? 테일러입니다. 이건 틀린 거고. 3번 고전적 조직 이론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조직 속의 인간을 자아실현인으로 간주한다. 아니죠. 고전적 조직 이론이 누구냐면 이 테일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테일러의 시간 동작 연구에 따른 과학적 관련. 따라서 기계적 능률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사회적 능률성을 틀린 겁니다. 이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한 사람은 메이어예요. 인간관계로.
자, 4번 상황이론 컨티전시 시어리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를 갖는다. 자, 원 베스트 웨이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 누구? 테일러입니다. 따라서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론적 조직 이론에 따르면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은 없다고 봐요. 상충되죠? 따라서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균형성과표 BSC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조직의 장기적 전략 목표와 단기적 활동을 연결할 수 있게 한다. 맞죠? BSC, 그러니까 밸런스 스코어 시트라고 하는데 아니구나. 밸런스 스코어 맞습니다. 밸런스 스코어에서 자, 조직의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활동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아요. 균형성과표에서는. 잠깐 버벅였습니다. 자, 2번 재무적 성과지표와 비재무적 성과지표를 통한 균형적인 성과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왜 있냐면 여기 고객 관점이 들어가요. 고객 관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활동적인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도 맞습니다. 자, 3번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자, 2, 3번이 지문이 거의 엇비슷하죠. 딱 보면. 공부를 조금 깊게 해보신 분들은 2, 3번 엇비슷하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1번이 좀 헷갈릴 수 있어도. 4번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는 시민참여, 적법 절차, 내부 직원의 만족도, 정책 수능도 공개 등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고객 관점이 아니라 학습 및 성장 관점의 이야기죠. 잘 보시면 자, 시민참여, 적법 절차, 내부 직원의 만족도 이런 거 다 학습과 성장이죠. 그죠? 근데 그럼 고객 관점 뭐냐? 자, 고객 관점은 시장 점유율, 고객 수, 고객 확보, 고객 만족, 고객 유지 비율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객 만족, 고객 관점이죠. 보시면 그래서 이건 다 거의 수치화될 수 있는 거. 요거 만족도 같은 거 수치화할 수가 없죠. 그냥 주관적인 만족도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 3번 이런 거 혹시 푸실 때 헷갈리시면요. 2, 3번 지문 그러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지문을 딱 보고 뭔가 엇비슷한 얘기 같아. 그런 거 딱 제끼고 넘어가면 나머지에서 답 찾으시면 맞아요.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한 7, 80%는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이거 좀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이거 어려웠거든요. 자, 애드보커시 코어레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외적인 환경 분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 행동을 설명한다. 자,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냥 넘어갈게요. 체크하고. 자, 외적인 환경 분수 뭘까요? 외적 바깥에서 발생하는 환경 변수가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 겁니다. 보통 이거 어려우면요. 이런 지문 정의 내리는 건 거의 맞아요. 자, 그래서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이죠. 그죠? 잘 보여? 옹호 연합 모형이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 분수가 들어가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 맞죠. 그래서 따라서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정책 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의 기저의 핵심 신념 딥 코어 빌리프스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기저의 핵심 신념을 변화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쉽게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 기저의 핵심 신념 자체가 신념 체계가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3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념 체계는 기본적 핵심, 정책 핵심, 실제 운영되는 정책, 도구적 측면 3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옹호연합 사이에서 정치적 갈등 발생 시 정책 중개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4번 옹호연합은 그들의 신념 체계가 정부 정책에 관철되도록 여론, 정보, 인적 자원 등을 동원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3, 4번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셨던 건 1번일 거예요. 근데 보통 그냥 조금만 더 깊게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핵심 신념 자체가 여러분 갖고 있는 고집 깰 수 있어요? 누군가 깰 수 있겠죠.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거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못 깨워서 따라서 답은 2번.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11번.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일단 2가지. 역관주의는 자기 정당 사람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성하고 대응성은 높아요. 하지만 실적은 떨어지죠. 그리고 오염, 부패 확률이 높겠죠. 왜? 절대 안 자르거든. 자기 사람이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근데 실적주의는 오로지 실적만 보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성, 대응성은 떨어지겠죠. 그죠? 자, 보시면 역관주의는 개인의 능력, 적성 기술을 공직, 임용 기준으로 한다. 이건 실적주의입니다. 그죠? 자, 2번. 역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약화한다. 자, 자기 사람을 아닌 사람을 갖다 꽂아 넣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역관주의는 자기 사람을 갖다 꽂아 놓죠. 그러면 국정지도력 약화될까요? 높아지죠. 틀린 지문입니다. 자, 3번.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권력의 대응성을 높인다. 제가 방금 얘기했죠. 민주성, 대응성이 높은 건 뭐라고요? 역관주의죠. 왜? 그 정치적인 지도자를 뽑아줬잖아요. 국민이. 뽑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밑에 사람을 심어놔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국민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원하는 게 있으니까 아니면 정책을 보고 뽑았으니까 그 정책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대응성 높아지죠. 이거는 역관주의죠. 자, 4번. 실적주의는 공직 임명에 대한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자, 이건 맞죠, 4번이. 왜? 자기 실력에 따라서 임명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 좀 쉬웠어요. 12번. 고위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잘 안 나왔거든요, 지금까지는. 나왔다 안 나왔다 했는데 기출된 역사를 봐도 간혹가다 등장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1번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2번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 3번 성과 책임 중심의 인사관리, 4번 개방과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인데 고위공무원단은요 솔직히 1번, 3번, 4번에 따라서 뽑습니다. 왜? 그냥 실력 또는 실적에 따라서 뽑는 게 맞기 때문에 1, 3, 4번이 맞아요. 근데 계급 중심 인사관리, 이건 계급제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렵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 이유인데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을 겁니다. 답이 2번이라는 거. 이건 계급제구나. 아, 상관없겠구나.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초연결성, 초지능성 등의 특징이 있다. 자, 이거 정책론이랑 잠깐 연관을 해볼까요? 자, 초연결성, 초지능성. 누구? 들어 나와야 됩니다. 초합리성. 그죠? 자, 2번. 대량 생산 및 규모화 경제 확산의 핵심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다 맞추셨을 겁니다. 아, 왜 이러지? 이건 2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 3번. 사물인터넷 IoT라고 합니다. IoT, 스마트 도시 구현에 도움이 된다. 맞죠?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것들 다 연결을 링크드인 시켜주는 거니까 사람과 사람, 그 다음에 기계와 사람 연결시키는 걸 그걸 4차 산업혁명을 하죠. 자, 5번.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당연한 거죠. 자, 요새 여러분 그 서울시에 가보면 빅데이터 공공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자료 이용할 수 있게 오픈해놨어요. 왜? 어떻게든 가공해서 한번 잘 사용해봐라. 이런 식의 의미도 있지만 공부해봐라. 이런 식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서울시 유동인구. 어디 지하철역에서 많이 움직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기업을 설립하기도 하고 상점을 설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점을 빼기도 합니다. 진짜 있어요. 서울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거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실제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교육을 시켜줍니다. 세미나도 하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제가 왜 갔는지는 알죠? 저도 이거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파이썬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1번, 3번, 4번들은 다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죠. 아유, 발음이 꼬이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업과 디귿은 잘 안 봐요. 행정책임 환리에서 유일하게 한 문제 나온 게 이 문제인데 니은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감사 외부통제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왜? 감사는 행정부 내부에 존재하죠. 그 행정부 대통령 직속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내부를 통제하는 거 제가 국가직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죠? 이건 내부 통제죠. 외부 통제가 아니라. 그래서 니은은 일단 틀렸어요. 그러니까 니은 제끼고 그러면 제끼면 자 2번, 4번 제끼고 1번, 3번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둘 중에 하나를 찍었을 겁니다. 확률은 50%. 근데 보통은요 2개의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제가 보기엔 이거 정답률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답은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이너는 자율적 비대조적인 통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식적인 외부 통제를 요구를 했어요. 주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법적 대독적 외부 통제. 이건 공식적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1번이고 디귿이 왜 틀렸냐면 내재적 통제보다는 객관적 외재적 책임을 강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보시면 자, 책임감의 촉진. 이 얘기 딱 나오는 순간 프리딜입니다. 책임감의 촉진은요. 객관적인 거 아니죠. 주관적인 거죠. 자기에 대한 책임감이니까. 그죠? 그래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도의적이고 내재적인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따라서 1번입니다. 디귿은 틀린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거는 솔직히 이 문제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지 했는데 그냥 상식적인 거구나. 그냥 하나 내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경찰제도 도입한다고 했었죠. 그게 이제 실제로 도입이 된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한 문제 낸 것 같아요. 보시면 지역 설정에 맞는 시한 행정을 펼칠 수 있다. 당연하죠. 자치경찰이니까 지방자치경찰이니까 앞에 지방이 빠진 겁니다. 2번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자,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에 중앙기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찍어 누르면서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자치경찰제도는. 밑에 지방경찰위원회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경찰을 구성하는 겁니다. 통제를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으면 이게 제각각인데 통제가 돼요? 위에서 통제를 못하는데 그럼 통일성 있어요? 효율성 높아요? 아니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번과 4번이 상충되는 답안이라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2번 골랐을 겁니다. 이건 좀 쉬운 문제였어요. 3번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4번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아까 그래서 제가 요거랑 겹친다고 그랬죠. 요거는 중앙, 이거는 그냥 밑에가 아니라 각 지방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재물원에 한 문제 갈 수도 있다는 게 이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거의. 근데 이거는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43조 예비비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 지방자치론을 뺀 겁니다. 자,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한다. 맞죠? 자, 2번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재무론에서도 예비비 이렇게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갖다 규정을 준용한 거예요. 3번 지방의회 예산의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법 자체가 그렇거든요.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예산의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규정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바꿔요. 일단 출제가 이렇게 됐다. 아 이거 틀렸구나 하고 그냥 바로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법을 아시는 분은. 그래서 이거는 뭐 이의제기도 소용없습니다. 이의제기 하실 분도 없겠지만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4번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도 똑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앨리슨 모형 중 내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자, 이 문제 여러분 딱 보고 그냥 아이씨 뭐야 하다가 딱 보기 보고 에? 하고 고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왜? 앨리슨 모형에 해당하는 거 여기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아, 이 4번이구나 하고 딱 찍으신 분들 많아요. 그죠? 많겠죠? 많아요가 아니라 많겠죠? 보시면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미국은 해안봉쇄 위기를 극복하였다.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쿠바 미사일 사태 나오는 순간 아, 앨리슨 모형이구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의견을 모은 것을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더라. 그래서 모델 1이 있고 모델 2가 있고 모델 3가 있는데 모델 1은 어떻게? 합리 모형. 그냥 합리 모형이고 모델 2는 회사 모형. 모델 3는 관료 정책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 모델 2가 사실상 그냥 회사 모형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합리 모형에선 탑다운 방식을 찍어 누르기 때문에 이게 엄청 강해요. 위에 그 지시권자가 힘이 강해요. 근데 뒤에 회사 모형부터 여기서부터 조금씩 약하기 시작하고 3번 관료 정책 모형은 엄청 약합니다. 왜? 서로 뒤지게 싸워요. 자기들끼리 엄청 싸워요. 뒤지기 미안합니다. 엄청 싸우기 때문에 머리가 그러니까 헤드가 힘이 서로 막강해요. 각 관료들끼리. 그래서 이 관료 정책 모형이 제일 융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고 딱 보시면 그냥 4번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조직가정 모형도 사실상 모델 2랑 비슷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 자, 모델 2는 그냥 회사 모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쉬워요. 그럼 딱 보는 순간에 앨리슨 모형이 하나밖에 없네. 4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4번 딱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자, 18번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 제도는 법률, 규범, 간섭 등을 포함한다. 맞죠? 그래서 사회학적, 역사학적, 합리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2번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적 경로 의존성을 다룬다고 본다. 맞죠? 3번 역사는 그러니까 맥락 의존성, 경로 의존성이 뭐냐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역사가 발전되는 경로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얘기가 맞는 겁니다. 3번 그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3번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사회라는 게 적절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관습을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절하게 문화를 융합하는 거지 결과를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결과성은 아니고 거꾸로 된 거예요. 보시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인은 제도가 규정하는 적절성의 논리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결과성보다는 적절성을 중시하죠. 그냥 결과만 본다고 하면 문화가 형성이 안 되죠. 형성될 수도 없고. 문화라는 게 무슨 결과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애초에 그냥 형성 자체를 해버리진 않죠.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A라는 게 발전이 되면서 B라는 게 예측이 되고 그 A, B가 결합이 돼서 C라는 문화가 형성이 됐다는 걸 예측을 하다 보면 이거는 신이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면 그래요. 사회문화라는 게 여러분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를 지나가면서 역사적으로 사람들끼리 모여가면서 개개인이 모이면서 문화를 형성하는 거지 그냥 A라는 사람 놓고 B라는 사람 놓고 결합하니까 C라는 게 나왔다. 이게 아니잖아. 그죠? 그거를 결과성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의 문화, B라는 사람의 문화가 적절히 융합이 돼서 규범을 형성하고 그 규범이 적절성의 논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융화되더라. 그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3번. 합리적 선택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한다고 본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19번. 정책 실험에서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사전 측정을 경험한 실험 대상자들의 측정 내용에 대해 친숙해지거나 학습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후 측정 때 실험 집단의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효과이며 눈에 띄지 않는 관찰 방법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요거는 검사 요인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발요인, 상실요인이 역사요인이 있는데 역사요인은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염되는 걸 그냥 역사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발과 상실은 여러분은 책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걸 별도로 설명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뭐 사실상 딱 보면은 지문을 보면 딱 알아요. 그냥 선발이 잘못됐구나. 아 그냥 뭔가 상실됐구나. 지문 보면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고 역사요인은 제가 시간을 말씀을 드렸죠. 무슨 기간 동안 한 거. 그다음 기간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역사입니다. 그다음에 검사요인은 요 얘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저건. 자,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딱 보시면요.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쉽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 강시장 의회 자, 스트롱 메이어 카운실 형태에서는 시장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형성한다. 자, 맞죠? 왜? 시장이 강한 거야. 강하다 보니까 시장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의원회, 커미션 형태에서는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된 위원들이 집행 부서의 일을 맡는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3번 약시장 의회, 위크 메이어 카운실 형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다. 자,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미안합니다. 저 걷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약시장인지 강의회인지가 나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자 약시장이죠. 그렇다면 의회에 예산 편성 권한이 있겠는데 어떤 사람을 보든지 돈을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행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4번 의회 CGBN, 카운실 매니저 형태에서는 CGBN이 의례적인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1, 2, 3번이 여러분을 딱 상식적으로 풀리죠.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다 풀리죠. 따라서 답은 4번인데 의회 CGBN 같은 경우에는요. 의회가 CGBN을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줘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명목적인 사람일까요? 아니죠. 뭔가 권한이 막강한 사람이겠죠. 책임이 막중하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의례적인 거 말이 안 되죠. 자기가 뭔가 책임을 질 게 있기 때문에 또는 책임을 넘겨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사람을 임명하는 거죠. 그죠? 이해됐죠? 그래서 의회에서 선임되는 행정전문가 CGBN에게는 단체장의 모든 행정권한을 위임하기 때문에 의례적인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일을 수행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20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제가 아까 지금 어렵다고 했던 문제 한 3, 4문제 있었고 거기에 이제 조금 헷갈리는 문제 한 문제까지 포함하면 한 4, 5문제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행정학 점수 한 80점 정도면요. 합격권에 들어가실 거예요. 나머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행정학 80에서 85점이면 합격권입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75점이고요. 저 국가직에서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근데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엔 이 행정학은 조금 국가직보다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론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4문제. 그리고 아까 인사행정론에서 그 특수경력직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80점 정도는 합격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난 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구급 공무원 시험 보실 분들 있죠. 그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행정학이 조금 깊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쉽다 말씀을 드려도 군무원은 아무리 문제가 공개돼도 아직까지는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행정학을 쉽게를 깊이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떤 거? 총론을 많이 보고 들어가세요. 그럼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는 쉽게 풀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